아침에 부산 해운대 재활병원 문을 열면 늘 비슷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죠.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히 옛 노래가 흘러나와요. 저는 출근하면 제일 먼저 커피 한 모금 마시고 환자 기록부터 봐요. 오늘 누가 운동하는지, 상태는 어떤지, 조심해야 할 건 뭔지요. 그중에 서지환, 42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반신이 불편하고 보행보조기 훈련 중이었죠. 처음엔 그냥 환자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처음 봤을 때 그는 평행봉 앞에서 땀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이마에 젖은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고 숨은 짧게 끊어졌죠. 그런데 눈만큼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오늘은 3걸음만 해봐요. 멈출 땐 확실히 멈추고요. 3걸음 약속할게요. 대신 넘어지면 손 잡아주세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투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부터였나 봐요. 이 사람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요. 지환 씨는 운동을 참 잘 참았어요. 아프다고 짜증 부리는 일도 없었죠. 대신 스스로 시간을 재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애처럼 기뻐했어요. 간호사님, 오늘은 발끝 감각이 조금 더 살아난 것 같아요. 발이 저한테 인사하네요. 그럼 잘 받아줘야죠. 발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유치한 농담인데 묘하게 진심이 묻어나왔어요. 그런 순간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게 됐죠. 퇴근길에 병원 앞 은행나무 밑에서 그를 자주 봤어요. 노을이 길게 내려앉은 인도의 바람이 스치고 가로수 잎이 부드럽게 흔들렸죠.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어요. 해지는 속도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느려져요. 느려진다고요. 내 빨리 걷고 싶은 마음이 잠깐 멈춰요. 멈춰야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저는 늘 바쁘게만 살았거든요. 멈춘다는 게 뭔지 잊고 있었는데 그 사람 덕분에 다시 생각하게 됐죠. 몇 달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어느 날 지환 씨가 평행봉 없이 3걸음을 걸었어요. 그 순간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숨을 죽였죠.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축하해요. 약속 지켰네요. 그럼 내 걸음까지 가도 돼요? 욕심 내도 되나요? 조급하진 말아요. 욕심은 천천히 내세요. 그날 그가 갑자기 물었어요. 하린 씨, 병원 밖에서 밥 한 번 먹어요? 제가 살게요. 환자분이 사주면 규정 위반이에요. 그럼 퇴원하면요? 퇴원한 지환 씨가 사는 건 규정 없잖아요.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부터 우리 사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원하고 첫 식사는 김치찌개였어요. 공깃밥 2개에 계란말이까지요. 메뉴는 평범했지만 김치가 적당히 익어서 새콤했고 계란말이는 부드러웠어요. 그는 숟가락을 들다가 말고 제 표정을 살폈어요. 뜨거우니까 후 불어요. 혀대면 안 돼요.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예요. 그 평범한 한 끼가 참 좋았어요. 잃었던 생활에 온도가 조금씩 돌아오는 기분이었거든요. 우린 자주 만났어요. 천천히 걷고 천천히 얘기했죠.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면서 가까워졌어요. 저는 급한 사랑은 싫어요. 오래가는 사이가 좋아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요. 나한테도, 하린 씨한테도. 봄이 오자 그가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냈어요. 작지만 은빛으로 반짝이는 예쁜 반지였죠. 화려한 건 못해요. 대신 오래 닦아줄게요. 닦으면 더 반짝이잖아요. 그건 같이 해요. 둘이서요. 그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마음이 먼저였던 거죠. 주변 반응은 엇갈렸어요. 축하도 있었지만 걱정도 많았죠. 하린아, 내가 행복하면 됐어. 근데 너무 서두르진 마라. 서두르진 않았어. 마음이 먼저였을 뿐이야. 그래서 내 마음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사랑이 확실할 때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예식을 준비했어요. 드레스는 단정하게, 부케는 하얗게 묶었죠. 예식장 안에는 작은 꽃향기가 가득했고 지환 씨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서류 같은 건 사촌형 윤태성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땐 그냥 넘겼죠. 별 생각 없이. 결혼식 날 아침,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길가에는 벚꽃이 몇 송이 남아 있었고 햇빛이 반짝였죠. 나 오늘 잘 걸을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넘어져도 돼요. 잡아줄 사람 있잖아요. 그가 웃었고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문을 열고 걸어 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죠. 결혼식이 끝나고 호텔 가는 길에 우린 차 안에서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하루 종일 웃고 떠들고 인사하느라 목도 쉬고 다리도 아팠죠. 그래도 피곤함 속에서 잔잔한 기쁨이 올라왔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호텔 주차장에 들어서니 천장에 고급스러운 조명이 길게 뻗어 있더라고요. 로비엔 향긋한 아로마 냄새랑 피아노 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우리 모습은 결혼식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죠. 그 순간만큼은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스위트룸 문을 여니까 부드러운 조명 아래 하얀 백합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꽃병이 놓여 있고 그 달콤한 향이 방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었죠. 창밖으로는 야경이 펼쳐지고 도로 위 차량 불빛들이 반짝반짝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강 위로 다리 조명이 물결처럼 흘러가는 게 정말 예뻤어요. 이거 호텔에서 준비해 준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지환 씨는 꽃보다 고기부터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드레스랑 구두, 사람들 시선이랑 플래시 세례가 하루 종일 우릴 조였거든요.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둘만의 시간이라는 게 참 좋았어요. 지환 씨가 재킷을 벗어서 소파에 걸고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더니 침대 옆에 두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드레스 지퍼를 내리고 머리핀을 하나씩 빼고 있었죠. 머리카락이 풀리면서 어깨로 흘러내리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윙 진동하면서 화면이 켜졌어요. 발신자는 태성형이라고 돼 있었어요. 단순한 두 글자인데 왜인지 모르게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죠. 태성은 지환 씨의 사촌형이었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자주 왕래하며 친형처럼 지내왔죠. 벨소리가 2번 울리더니 갑자기 스피커폰으로 연결됐어요. 아마 지환 씨가 설정해 놨던 모양이에요. 결혼 축하한다. 그런데 기억해둬라. 내 재산은 곧 내 재산이고 그 여자 오래 못 버틸 거야. 그 목소리는 낮고 느렸는데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지더라고요. 마치 겨울바람이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죠. 그때 욕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지환 씨가 뛰어나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린 씨, 방금 건 그냥 농담이에요. 형이 원래 말하는 게 좀 그래요. 농담 같지가 않던데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저 사람은 우리 절대 가만 안 둘 거예요. 나도 그게 제일 무서워요. 결혼식장에서 보던 그 표정이 아니었어요. 웃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뒀던 걱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형이랑 사이가 원래 그렇게 안 좋았어요?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고 이후로는 더 심해졌고요. 사고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는데 지환 씨는 고개를 돌리면서 말을 끊어버렸어요. 더 깊은 얘기는 하기 싫다는 표정이었죠. 분위기를 바꾸려는 건지 지환 씨가 미니바에서 와인병을 꺼냈어요. 코르크 뽑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죠. 그 소리마저 왠지 날카롭게 들렸어요. 우리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겨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요. 좋은 기억. 그래요.
잔을 부딪혔지만 제 머릿속은 아까 그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그 여자 오래 못 버틸 거야. 단순한 시샘인지 아니면 진짜 위협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말투엔 뭔가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창밖 네온 사인이 번지고 도로 위 차들이 꼬리를 물고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은 풍경이 아니라 잔을 들고 있는 지환 씨 손에 머물렀어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치 잔을 떨어뜨릴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지환 씨는 금방 잠이 들었는데 저는 한참을 뒤척였어요. 백합향은 여전히 방 안에 가득했는데 제 코끝엔 이상하게 차가운 금속 냄새가 맴도는 것 같았죠. 아마도 그 전화 때문이었을 거예요. 밤이 깊어 갈수록 그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어요. 행복해야 할 첫날 밤에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에도 두려움은 틈을 타고 스며든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두려움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빛이 천천히 이불을 타고 번졌어요. 밤새 내린 비가 그쳤는지 하늘은 흐릿했고 도로엔 물웅덩이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죠. 저는 한동안 눈을 감은 채 숨을 골랐어요. 행복한 하루였지만 어젯밤 그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남아 있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지환 씨는 휠체어에 앉아 창문을 등지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어깨를 돌리고 손가락을 펴고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을 반복했죠. 일찍 일어났네요. 잠은 좀 잤어요? 조금요. 생각이 많아서요. 짧은 대답이었는데도 목소리 끝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농담을 붙이던 버릇이 사라진 아침이었죠. 우리는 천천히 씻고 짐을 대충 정리한 뒤 호텔 조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둘의 표정이 어제보다 조금 말수가 적어 보였죠. 창가 자리에 앉았더니 따뜻한 커피 향이 먼저 코끝을 스쳤어요. 갓 구운 크루아상에 버터가 살짝 녹아 윤기가 돌고 오믈렛은 부드럽게 접혀 있었죠. 접시 옆에는 작은 샐러드와 방울토마토가 가지런했어요. 커피 진하네요. 이런 건 좋네요. 오늘은 달게 마셔도 되죠? 어제 많이 걸었잖아요. 겉으로는 평범한 얘기를 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 문장에 묶여 있었어요. 그 여자 오래 못 버틸 거다. 그 말은 단순한 질투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어제 그 사람 목소리엔 습관처럼 권력이 묻어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방으로 올라오는 길, 저는 결국 말을 꺼냈어요. 지환 씨, 어제 형이 한 얘기 그냥 넘기기 어렵네요. 하린 씨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원래 저래요. 단호한 말이었지만 그 단호함은 오래 눌러둔 체념의 색이었어요. 그 말투를 듣는 순간 이건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방으로 돌아오자 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엔 접힌 종이와 빛바랜 사진 몇 장이 있었죠. 사진 속 그는 금속 보조기구를 허벅지와 무릎, 발목까지 차고 있었고 피부에는 굵은 흉터가 지그재그로 남아 있었어요. 사진이 오래돼서 그런지 색이 누렇게 바랬는데 상처의 기억만은 선명했죠. 3년 전 사고예요. 형이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속도가 좀 빠르고 술도 조금 마신 상태였어요. 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한 바퀴 굴러 뒤집혔어요. 그날 충격은 조수석 쪽이 더 컸어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저는 그대로 튕겨나가듯 부딪혔죠. 그는 말을 아꼈고 저는 사진 모서리를 잡은 그의 손등을 봤어요.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죠. 형은 미안하다고 했나요? 처음엔요. 구급실에서 재활병원 처음 왔을 때까지는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내가 옆에서 속도 좀 내보라며 웃었잖아. 내가 혼자 그 속도 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더군요. 피해와 책임이 뒤섞일 때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크게 떠들죠. 그는 침묵하는 쪽이었고 태성은 목소리를 키우는 쪽이었어요. 그 형이 법원에 서류를 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고 재산 처리 판단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대요. 그리고 받아들여졌죠. 한정 성년 후견.
그럼 큰 돈을 쓰거나 계약 같은 건 형 허락이 필요해요. 네, 내 통장인데 결제선이 하나 더 생긴 셈이죠. 그제야 어젯밤 그 문장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이해됐어요. 내 재산은 곧 내 재산 허세가 아니라 지금 구조의 말이었어요. 결혼은 형이 반대했나요? 반대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지도 않았고 축하 메시지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가 멀리서 올라오는데 우리 방 암만 시간의 속도가 달라진 느낌이었죠. 짐을 싸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어요. 위로를 하기엔 가볍고 비판을 하기엔 사정을 더 알아야 했거든요. 지환 씨, 저는 후회 안 해요. 어제도 오늘도요. 다만 같이 알아보고 같이 버텨요. 혼자 참지 말고. 고마워요, 진짜로. 근데 앞으로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람, 우리를 시험할 테니까. 그는 마지막 문장을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실제 무게가 달려있는 것처럼. 체크아웃을 하고 차에 올랐어요. 호텔 유리벽엔 아침빛이 번들거렸고 로비 안 피아노 연주는 여전히 잔잔했죠.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저는 100m 넘어 호텔 정문을 오래 바라봤어요. 행복했던 공간에서 등을 돌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도시를 빠져나오는 동안 신호등은 늘 하던 대로 초록과 빨강을 번갈아 보여줬고 가로수는 겨울 끝자락의 색으로 서 있었어요. 차 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꼭 평화만은 아니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현관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열쇠를 쥐고도 문을 바로 못 열겠더라고요. 문 너머 공기가 달랐거든요. 조용한데 낯선 냄새가 살짝 섞여 있었죠. 우리가 쓰지 않는 커피 향이었어요. 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꼬고 컵을 들고 있었죠. 지환 씨의 사촌형, 윤태성이었어요. 얼굴은 웃는데 눈은 안 웃는 표정이었죠. 왔네. 여행은 어땠어? 형, 왜 여기에 있어요? 후견인이니 집 좀 들르는 게 뭐가 문제야? 내 아래 있는 집이잖아. 말투가 참 편안하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기다렸으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옆 탁자 위로 두꺼운 봉투가 보였죠. 재산 사용 내역이라고 굵게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기울이자 서류가 미끄러졌어요. 계좌 거래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부동산 명세서, 그리고 결혼 준비까지 날짜별표로 정리돼 있었죠. 내가 산 드레스 보증서, 스튜디오 계약서, 작은 케이크 영수증까지 빠짐없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지. 돈이 어떻게 나가고 들어오는지 아는 건 기본이잖아. 그는 기본이라는 말을 길게 느리면서 제 얼굴을 천천히 훑었어요. 내가 어디서 불편해하는지 살피는 눈이었죠. 형, 이건 심해요.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웃기지 마. 내 통장, 내 결제 없으면 못 쓰잖아. 그게 규정이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고. 그가 코트를 벗을 때 손목 시계가 반짝였어요. 그냥 반짝임인 줄 알았는데 시계 뒷면에서 빨간 불이 아주 약하게 깜빡였죠. 내가 눈을 가늘게 뜨자 그는 손가락으로 시계를 살짝 돌려 불을 가렸어요. 그 시계 뒤에 불 들어오네요. 무슨 기능이에요? 시계가 시계지. 요즘 제품이 다 그래? 말은 시큰둥했지만 손가락은 뒷면을 눌렀고 불은 금세 꺼졌어요. 그걸 보는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죠. 호텔에서 우리가 한 얘기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농담, 약속, 낮은 목소리 혹시 다 녹음됐던 걸까요? 지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을 꽉 다문 채 말이 없었죠. 원래 그가 조용하면 더 불안했어요. 맞서 싸우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는 표정. 이해는 되는데 오늘은 유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살면 금방 당하지. 넌 특히 그렇지 않나? 그는 빈 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코트에서 가죽 냄새가 났고 걸을 때마다 바닥이 아주 작게 삐걱거렸죠. 정리 잘하고
서류는 내가 가져갈게. 다음 주에 보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고 커피 향과 종이 냄새만 남았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탁자 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류에는 항목, 날짜, 금액, 사용처가 표처럼 정리돼 있었어요. 한쪽에는 명의 변경 목록이 붙어 있었죠. 보험, 공과금, 통신요금, 집계약서까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방향이 너무 분명했죠. 지환 씨, 이건 시작이 아니에요.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겁나요? 저 사람은 계획이 명확하거든요. 그는 자리에 앉았지만 손끝은 계속 움직였어요. 봉투를 접었다 폈다. 서류를 모았다 놨다. 마음이 흔들릴 때 손이 먼저 바쁘게 움직이곤 하죠. 나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오늘 집에 들어온 시각, 태성이 앉아있던 자리, 봉투표, 시계 불빛, 그의 말투와 냄새까지 적기 시작했죠. 적다 보니 숨이 가라앉았어요. 두려움도 모양이 생기면 다룰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모든 걸 기록해요. 시간, 말, 행동, 작은 말까지요. 네, 겁먹을수록 더 적어야겠어요. 그가 볼펜을 잡는 손이 덜 떨렸어요. 첫 줄은 삐뚤었는데 두 줄째부터 곱게 펴졌죠. 마음이 정리되면 글씨도 정리되더라고요. 서류랑 사진은 제가 정리할게요. 폴더를 나눠서 저장하고 제목도 날짜별로 붙일 거예요. 집 번호랑 우편함부터 바꿀게요. 바로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충혈됐지만 조금 또렷해 보였죠. 해야 할 일을 알면 버틸 힘이 생겨요. 우리도 그 힘을 조금은 되찾은 거예요. 창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피 향이 빠져나가고 거실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죠. 소파 쿠션에 남은 눌린 자국을 보며 생각했어요. 누군가 우리의 자리를 마음대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선명할 줄은 몰랐다고. 나는 노트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부터 우리를 지킨다. 거창한 말 대신 비밀번호를 바꾸고 기록하고 서로에게 말하기. 작은 일부터 하나씩. 내일도 같이 해요. 응, 내일도 같이. 문을 잠그고 불을 하나씩 끄며 방을 돌았어요. 불이 꺼질 때마다 불안도 조각조각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잠금 표시를 확인했어요. 그날 이후 집 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차갑게 느껴졌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지환 씨는 전화가 와도 스피커폰을 절대 켜지 않았어요. 식탁 위 시계만 딱딱 소리를 냈죠. 아침 식사도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엔 토스트 굽는 냄새에 커피 향이 섞이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거든요. 요즘은 빵이 식어가도록 손도 안 대요. 시선은 접시만 보고 있고 말도 거의 없죠. 지환 씨, 병원에서 뭐라 했어요? 재활은 잘 되고 있어요? 그냥 천천히 하래요.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제 눈을 피하면서 컵만 돌리고 있더라고요.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어요. 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요즘은 자주 그래요. 오전 10시쯤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엔 배달이라고 떴는데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거든요. 누구세요? 서지환 님 댁 맞죠? 서류 전달입니다. 문 앞엔 두꺼운 봉투와 작은 USB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안엔 등기부 사본이 들어있고 메모엔 거주지 변경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더라고요. 글씨체가 익숙했어요. 태성의 글씨였죠. 형이 보낸 거예요. 이사 가라는 뜻이에요. 왜요? 여긴 지환 씨 명의잖아요. 명의도 통장도 결국 형이 다 관리하거든요. 그가 USB를 탁자에 내려놨어요. 딱딱한 소리가 나면서 굴러갔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엔 날짜별 폴더가 주르륵 떴어요. 영상을 열어보니 거실, 주방, 침실이 차례대로 나왔죠. 우리가 웃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제가 머리를 말리는 순간까지
우리 생활이 낯선 눈에 다 담겨 있었어요. 지환 씨, 이거 언제부터였어요? 아마 결혼 준비할 때부터일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올랐죠.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모니터 속엔 태성이 서 있었죠. 두꺼운 코트를 입고 여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문 열어. USB 받지?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걸 보여준 거야? 알아야 현실을 받아들이지. 그의 말투는 낮고 느렸어요. 단어마다 무게가 실렸죠. 경고인지, 협박인지, 아니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형, 제발 그만해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게 둬요. 그냥 두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무슨 이유로? 지환 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도 태성은 얇게 웃고 있더라고요.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태성은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어요. 서류 확인, 통장 점검, 병원 스케줄 체크.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죠. 우리 둘만의 시간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이러다 우리 진짜 무너져요. 이미 금이 간 것 같아요. 아니, 많이 갔어요. 저는 마음 먹었어요. 다음에 오면 절대 웃어주지 않겠다고. 그가 불편할 정도로 차갑게 대하겠다고.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았죠. 이미 우리 일상은 그의 손바닥 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록하기로 했어요. 시간, 말, 행동, 표정까지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적기로요. 증거는 조용한 곳에서 자라거든요. 지금부터 제대로 적어요. 오늘 받은 봉투, USB, 메모 내용 전부 다요? 네, 겁먹을수록 더 자세히 적을게요. 그가 볼펜을 쥔 손을 한 번 꽉 잡았어요. 첫 줄은 조금 흔들렸지만 금세 반듯하게 써 내려갔죠. 글씨가 정리되니까 마음도 조금 진정됐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니까 답답했던 공기가 좀 나가더라고요. 태성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다시 올 거란 예감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더 또렷하게 적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제대로 준비한다고. 며칠 뒤였어요. 지환 씨가 갑자기 재활치료를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같이 가요라고 했을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단호하게 혼자 갈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죠. 그 순간 그냥 넘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병원 쪽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병원 입구 앞에서 멈추더니 한참 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햇볕은 따사로운데도 왠지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러다 그가 고개를 돌려 맞은편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더군요. 발끝이 향한 곳은 오래된 간판이 달린 작은 카페였어요. 순간 제 걸음도 느려졌어요. 발밑에 깔린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숨까지 죽이고 따라갔죠. 카페 입구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창가 구석진 자리로 몸을 숨겼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창가 쪽 자리엔 오후 햇살이 기울어져 있고 은은한 커피 향이 흘렀죠. 그런데 제 심장은 쿵쿵거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본 지환 씨 표정이 제가 아는 그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도 서류를 넘길 땐 표정이 굳어졌어요. 웃음과 경계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와 마주 앉아있는 건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태성은 아니었죠.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펜을 쥐고 서류 한 장 한 장을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지환 씨는 그걸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단순한 상담 같지 않았어요. 중년 남자가 서류 뭉치를 봉투에 넣어서 지환 씨에게 건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죠. 긴장할 때 하는 버릇이었어요. 얼마 뒤 그 남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고 지환 씨는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죠. 그 숨소리에서 묘한 결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큰 결정을 내린 사람 같았죠.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를 붙잡았어요. 오늘 병원 안 갔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봤어요. 카페에서 어떤 남자랑 만나는 거요? 그 사람, 내 변호사예요. 변호사라는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단순히 변명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숨겨온 걸 드디어 털어놓는 사람 같더라고요. 나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형이랑 형 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잡을 거예요. 형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형이 내 재산을 관리하는 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내가 확인한 것만 해도 수억 원이에요.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그냥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오래 준비한 사람만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죠. 이런 지환 씨는 처음 봤어요. 결혼 전부터 자료 모아왔어요.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명의 변경 기록, 투자 내역까지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까지 위험해질까 봐요. 태성은 절대 그냥 안 놔둘 거거든요. 말을 끝내자마자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죠. 우리가 바꾼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성이 들어서는 순간 방 안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어요. 그의 시선이 지환 씨 가방에 꽂히는 걸 보고 제 숨도 멎는 것 같았어요. 요즘 부지런하네. 병원도 안 가고 카페에서 뭐 하고 다니고? 그가 코트를 벗으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죠. 형은 어떻게 비밀번호를?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 너 만난 변호사 이름도 알고 뭘 상의했는지도 대충 짐작하고 있어. 지환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방을 꽉 끌어안으면서 뒷걸음질 쳤죠.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 왜요? 무슨 권리로 그런 걸 요구해요? 권리. 내가 후견인이야. 법적으로 그 사람 모든 행동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그가 한 걸음 다가오자 지환 씨가 가방을 더 꽉 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거렸죠. 이제 알겠더라고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려. 그날 이후 지환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엔 하루 대부분을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만 바라보거나 재활 운동을 할 때도 조심조심 움직였는데 요즘은 마음을 굳힌 사람처럼 행동이 단호해졌어요. 그럴수록 태성의 시선은 점점 더 매서워졌죠.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말로는 하지 않지만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부엌 조명 아래에서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공기는 차가웠어요. 태성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마치 대본을 읽는 사람처럼 또렷하게 말했죠. 서지환,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나 다 알고 있어. 형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변호사 만났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젓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혀 딱 소리를 냈죠. 지환 씨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형, 이제 그만해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하겠어요. 내 돈? 지금까지 내 병원비 내고 이 집 유지한 게 다 누구 덕인데? 그걸 생각이나 해?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지환 씨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태성의 표정은 잠시 일그러졌다가 금세 굳어졌어요. 마치 가면을 쓰는 것처럼요. 며칠 뒤 집 앞 골목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태성이 낯선 남자들과 서 있었거든요.
그들은 검은 패딩을 입고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는데 그 차가운 눈빛의 등줄기가 쭉 당겨지는 기분이었죠. 그 사람들은 우리 집 쪽을 가리키면서 뭔가를 얘기했어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들에게 뭔가를 건네주더라고요. 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일반적인 대화는 아니었어요. 그날 밤 지환 씨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어 그의 표정이 반쯤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죠. 혹시 오늘 낮에 골목에서 형 본 거 너도 봤어? 응, 그 사람들이 누구야? 형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나 감시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 전부터 느껴졌던 묘한 시선과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하나로 연결됐어요. 아, 그래서 요즘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구나 싶었죠. 다음 날, 지환 씨는 재활치료를 핑계로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기다릴 수 없었어요. 20m쯤 뒤를 따라갔죠. 날씨는 흐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전봇대 전선이 웅하고 울렸어요.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시내 외곽에 있는 오래된 건물로 향했어요. 건물 입구에서 잠깐 망설이더니 계단을 따라 올라갔죠. 3층까지 올라가니까 숨이 차는데 복도 끝 사무실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사무실 문이 열렸을 때 오래된 문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안쪽엔 낡은 철제 캐비닛, 빛이 바랜 커튼, 그리고 서류 뭉치가 쌓인 책상이 있었어요. 지환 씨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종이를 넘길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가 확인하는 서류엔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도 많았고 옆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중요한 증거를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어요. 태성이었어요.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역시 여기 있었네. 예상했던 대로야. 형, 그만해요. 이제 정말 그만하라고요. 그만. 웃기지 마. 이제 시작이지. 태성이 한 걸음 들어오자 지환 씨가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태성은 전혀 서두르지 않더라고요. 마치 이미 다 계획한 일인 것처럼 여유로웠어요. 그 서류들 소용없어. 내가 이미 다른 준비를 해뒀거든. 무슨 뜻이에요? 너 결혼한 거 법원에서 무효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계약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환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셋은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의 길 위에 서게 됐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죠. 그날 이후 집안의 말소리조차 줄었고 발걸음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어요. 태성은 예전처럼 웃으며 농담하던 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마다 더 예리해졌고 웃음 속에도 가시가 박혀 있었죠. 저녁을 먹던 어느 날 식탁에 놓인 장국 그릇이 실수로 넘어져 태성 쪽으로 튀었어요. 순간 태성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벌컥 소리를 질렀죠. 대체 뭐 하는 거야? 조심 좀 하라고.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손이 그렇게 떨려?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지환 씨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태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형, 그만해요. 하린 씨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내가 감싸면 내가 물러날 것 같냐? 두 사람의 시선이 식탁 위에서 부딪혔어요. 단단한 쇠가 서로 부딪히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키듯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지환 씨를 한 번 더 노려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날 밤 지환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며 방 안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하린 씨,
우리 이제 숨지 말아요. 무슨 말이에요? 형이 감시하는 거, 돈 빼앗으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껏 모른 척 했던 게 스스로를 더 올가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직접 움직일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지환 씨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재활 치료라며 나갔지만 돌아오는 얼굴엔 뭔가 결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깊게 한숨을 쉬었고 그 시선은 항상 멀리 어딘가를 향해 있었죠. 며칠 뒤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두었겠지만 이상한 직감이 저를 붙잡았어요. 컴퓨터에 꽂자 몇 개의 영상 파일과 서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영상을 재생하니 태성이 낯선 남자들과 현금을 주고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장소는 어두운 주차장 같았고 서류 봉투를 건네받으며 돈 뭉치를 내주는 태성의 모습이 선명했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태성이 문가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죠. 찾았네. 그걸 지환이 숨겨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너도 이제 알았으니까 선택해. 지환 편에 설지, 아니면 조용히 있을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야. 그냥 현실을 알려주는 거지. 너도 이제 공범이 될 수 있거든. 태성이 한 걸음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차갑게 웃더군요. 지환이한테 말할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더 위험해질 텐데. 그 말이 마음을 더 흔들었어요. 말하면 지환 씨가 위험해지고 말하지 않으면 제가 공범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지환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USB 속 영상, 태성의 위협, 그리고 제가 느꼈던 공포까지. 지환 씨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곧 제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끝까지 가봅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제 마음에도 전해지면서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커졌죠. USB를 손에 넣은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환 씨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짧게 약속을 잡았고 저는 그 옆에서 가만히 그의 표정을 살폈어요. 눈빛은 결연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시내 외곽의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비가 그친 뒤라 공기에는 젖은 흙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회색 하늘 아래 축축한 골목이 길게 뻗어 있었죠. 카페 안쪽 구석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류건우, 지환 씨의 친동생이었죠. 태성과는 가족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지만 몇 년 전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형, 드디어 마음 먹었네. 내가 말한 증거 다 가져왔어. 건우는 USB를 받아 가볍게 웃더니 잠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형, 근데 이건 우리 둘만 아는 얘기야? 무슨 소리예요? 태성 형, 그냥 형 돈만 노린 게 아니야? 내 사고도 그 사람이 한 짓이야.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지환 씨가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게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니 믿기 힘든 말이었죠. 뭐라고요? 그게 무슨... 그날 태성 형이 운전하던 차 브레이크는 이미 잘려 있었어. 난 우연히 알았지만 그땐 아무 말도 못했어. 태성 형이 날 쥐고 있었거든. 지환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가늘게 떨렸고 그 떨림이 그대로 제 손에도 전해졌죠. 숨막히는 침묵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는 거예요? 맞아.
형 다리를 못쓰게 만들어서 후견인 자격을 얻고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려던 거야?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더니 태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우리 쪽으로 걸어왔죠. 역시 여기 있었네. 너, 건우랑 또 붙어 다니는구나. 형, 이제 끝내. 다 알았어. 끝. 너희가 나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눈빛에는 여유와 조롱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뒤에는 분명 초조함도 숨어 있었어요. 태성은 제 앞에 놓인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밀며 낮게 웃었어요. 이하린 씨, 지환이 옆에 있는 게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사고 이후로 달라진 건 지환이뿐이 아니에요. 당신이 모르는 얘기가 훨씬 많거든요. 그 순간 저는 지환 씨를 쳐다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세게 깨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죠. 미안해요. 나도 일부 알고 있었어.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배신감은 지울 수 없었죠.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성 형이 내 사고를 계획했다는 거?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오, 드디어 말하네. 그럼 이제 진짜 얘기도 해볼까? 태성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팔짱을 꼈어요. 서지환, 내가 왜 나한테 그렇게 당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 유산, 원래 너한테 다 갈 예정이었잖아. 맏아들이라고 해서 말이야. 건우가 얼굴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어요. 형, 그건. 닥쳐. 내가 평생 둘째로 살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냐? 그래서 계획한 거야? 너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내가 모든 걸 관리하게 하려고. 지환 씨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형. 형이 정말 그런 거였어요? 이제야 깨닫네. 그리고 태성은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하린 씨, 당신도 이제 공범이야?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카페 안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태성은 미소를 지은 채 우리를 번갈아 봤고 건우는 이를 악물며 의자를 밀고 일어났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부딪혔고 거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 그리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했어요. 카페에서 날카로운 대치 끝에 태성은 비웃듯 자리를 떠났어요. 남겨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컵에 남은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형,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건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눈 속엔 불안이 번져 있었어요.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손을 뻗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오늘 밤 모든 걸 끝내요. 더 이상 끌 수 없어요. 지환 씨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 눈을 보니 왠지 모르게 믿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저는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았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건우와 함께 지환 씨가 미리 준비해 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방 안에는 노트북과 복사기, 그리고 여러 장의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그것들은 모두 태성의 불법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경찰에만 넘기면? 아니, 바로 경찰에 넘기면 흔적을 지울 수 있어? 내일 오전 기자들 앞에서 공개하자. 계획은 간단했어요. 증거를 기자들에게 흘리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 그렇게 하면 태성은 도망칠 틈도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 생각했죠. 밤이 깊어가자 저는 지환 씨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오피스텔 창밖으로는 네온 사인 불빛이 깜빡였고 창문 틈새로 스치는 바람이 서늘했어요. 지환 씨, 오늘 끝나면 우리...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땐 우리 둘만 생각하자.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지난 몇 달간 무너졌던 마음이 서서히 다시 일어나는 듯했죠.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랜만에 평온한 웃음을 지었어요. 지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하린 씨, 지금까지 힘들었죠. 나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낸 거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태성의 그림자도 두려움도 사라질 것 같았죠.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려던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문을 열자 건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형, 자료가 없어졌어. USB랑 문서 전부? 누가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 아무 흔적도 안 남기고 방금 전까지 책상 위에 있던 파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지환 씨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먼저 움직였다. 게임 끝. 이게 뭐예요? 태성이 남긴 거야? 우리보다 한 수 앞서 있었던 거지. 손끝이 서늘해졌어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몰린 상황이 된 거예요. 지환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건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형, 이대로 두면 끝장이야.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야?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야. 태성이 우리를 얕봤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끝이 어디일지 모른다는 거려. 그때 갑자기 지환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태성이었죠. 여보세요. 놀랐지?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뒀는지 이제 알겠어? 스피커폰으로 나오는 태성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마치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죠. 서지환,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조용히 포기하면 이하린 씨는 안전할 거야. 뭐라고요? 아, 하린 씨도 듣고 있네. 좋아. 그럼 선택해. 지환이를 포기할 거야? 아니면 함께 망할 거야? 전화가 끊기고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로 절벽 끝에 서 있었어요. 다음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았죠. 자료가 사라진 다음 날 우리는 각자 흩어져 태성의 행방을 추적했어요. 건우는 그의 거래처를 뒤졌고 저는 지환 씨와 함께 그의 사무실을 찾았죠. 비어있는 사무실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커튼은 반쯤 찢겨 있었어요. 여기서 빠져나간 지 오래는 안 됐어? 냄새가 아직 남아있네. 무슨 냄새요? 그 사람이 피우는 민트 담배 향. 우리는 곧장 건물 옥상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태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찾아오긴 했네. 하지만 늦었어. 형, 이젠 끝내. 모든 걸 다 들었어. 사고도 형이 한 짓이라는 것도. 그래, 맞아. 하지만 그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말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무심코 지환 씨를 바라봤는데 그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하린 씨, 참 안 됐네. 당신은 진작부터 속고 있었거든. 무슨 말이에요? 사고 전날 지환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이 결혼 오래 못 갈 거라고. 그리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나와 거래를 했지? 심장이 쿡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어요. 지환 씨는 제 쪽을 보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건 내가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땐 다른 방법이 없었어. 방법이 없었다고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믿었던 사람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적과 손을 잡고 있었다니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배신감은 지울 수 없었죠. 그럼 지금까지 뭐였어요? 우리가 함께한 모든 게? 하린 씨, 그건. 결국 이 모든 건 너희 둘 다의 욕심이 만든 일이야. 난 그냥 그 틈을 이용했을 뿐이고. 태성이 비웃으며 말을 잘랐어요. 닥쳐. 형이 무슨 자격으로? 건우가 달려들자 태성은 비웃으며 몸을 피했어요. 그 순간 지환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이제 끝이야, 태성.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이번엔 나 혼자 쓰러지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에는 분명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 있었죠. 서지환, 너 정말 모르겠구나. 하린 씨, 이 사람이 왜 진짜로 널 만났는지 알아? 그만해요. 너 아버지 회사 말이야. 지환이가 그 정보를 나한테 넘겼어? 당신 집안 재산 규모까지 다 조사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환 씨가 급하게 부인했지만 태성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그럼 뭐가 진짜예요? 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지환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누구의 손길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 이제 정말 끝이네. 너희가 서로 믿지 못하게 됐으니까. 형,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이렇게까지? 난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너희가 몰랐을 뿐이지.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환 씨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거리를 바라봤어요. 바람 소리만이 방 안을 스쳐 지나갔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태성이든 지환 씨든 그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거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요. 하린 씨, 나 정말.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창밖 가로등이 깜빡일 때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의심스러워졌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거려. 그리고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태성은 경찰에 체포됐어요. 불법 거래와 폭행, 사고 조작 혐의까지 모두 드러났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돌덩이가 여전히 걸려있는 듯했거든요. 지환 씨는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조용히 지냈어요. 몇 번이나 찾아올까 하다가도 저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가 나를 지키려고 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나를 속였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었거든요. 건우는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어요. 형이 많이 후회하고 있다. 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어느 저녁,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고 낙엽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죠. 갑자기 누군가 제 앞에 조심스레 섰어요. 고개를 들자 지환 씨였어요. 하린 씨,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그날 태성이 한 말 전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그 선택을 매일 후회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져 있었고 병실에서 처음 봤을 때보다도 더 지친 얼굴이었어요.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땐 절대 그런 선택 안 할 거예요. 난 아직도 당신을. 그 말은 끝내지 못했어요. 제 손이 살짝 올라가 그를 멈추게 했거든요. 지환 씨, 우리에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믿음이 깨진 걸 다시 붙이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한 발 물러섰어요. 바람이 불어와 우리 사이 거리를 더 넓히는 듯했죠.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기다리지 마세요.
지환 씨도 지환 씨 삶을 사세요. 우리 너무 많이 아팠어요. 이제는 각자 치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는 등을 돌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지만 발걸음을 따라가진 않았어요. 아직은 제 마음도 제 삶도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해가 저물고 공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빗속에 떠다니는 먼지가 반짝였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참 복잡하다는 걸, 진심과 거짓이 뒤섞이고 보호하려는 마음과 상처 주는 행동이 함께 존재하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다른 도시에 있는 작은 병원에 새로 취직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결혼식 때 받았던 작은 선물들을 정리했어요. 하얀 꽃잎이 눌린 북마크, 함께 찍었던 사진들. 버리기엔 아까웠지만 가져가기엔 무거웠어요. 마지막으로 지환 씨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언젠가 우리 모두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새로운 도시의 첫날 아침, 창문을 열자 다른 공기가 들어왔어요. 같은 하늘이지만 느낌은 달랐죠.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알지 못했고 저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언젠가, 정말 언젠가 다시 이야기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이 침묵과 거리가 필요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건 조용히 끝났어요. 아니, 어쩌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멈춤도 필요한 법이니까요.